안녕하세요. 요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그간 채널을 시청하면서 저와 비슷한 사연에 공감도 하고 세상에 힘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위로를 얻기도 했는데요. 문득 제 인생 이야기도 힘든 세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요. 일단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조손 가정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갓난아기였던 시절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 전해 듣기로는 어머니께서는 이혼하신 후 곧바로 재혼을 하셔 외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지금껏 어머니의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살고 있으니 사실상 제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는 핏덩이였던 저를 할머니께 버리듯 떠맡기고는 사라지셨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는 단칸방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던 중이었고 갑자기 떠맡게 된 아이의 눈앞이 캄캄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했다면 뭐라도 일을 찾아 시작했겠지만 젊은 시절 아버지를 키우시느라 이리저리 혹사당했던 몸은 아픈 곳 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할머니께서는 노쇠하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를 딱하게 여긴 동네 상가 주민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지만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요즘에는 복지제도가 발달돼서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교류가 있든 없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와 공병을 얻으러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이쁜 것 두고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이쁜 것을 두고. 어렸을 적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밤이 되면 언제나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곰팡이가 슬어 축축했던 바닥과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 옷에서 나던 싸구려 세제 비누 냄새와 까슬했던 손바닥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밤마다 제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당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들으며 깔깔 웃기도 했고요. 이야기의 결말을 알면서도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듣고서야 잠이 빠져들곤 했죠. 비록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밑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와 둘이서 보낸 제 유년 시절은 좋은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를 뵐 낯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던 그 해였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저와 할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대화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오열하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런 아버지의 품에는 제 이복 동생이 안겨 있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태어나 처음 보는 갓난아기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었죠. 아버지께서는 동생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지금껏 어디서 뭘 하다 오셨는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새벽에 집을 나서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곤 하셨는데 할머니께 전해 듣기로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그럼 사장님이지. 이제 너희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럴겨.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생각하는 사장님은 멋진 정장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는 덩치 큰 아저씨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상상 속의 사장님과 꽤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정장을 입고 다니시지도 않았고 비싼 차는커녕 다 떨어져가는 고물 트럭을 몰고 다니셨으며 언제나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말은 채구셨거든요. 정확히 무슨 회사의 사장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 품에 안기며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 저를 번쩍 들어올려 안아주시는 손길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뒤로 저희 집은 할머니께서 폐지를 주워다 파실 때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예쁜 책가방을 받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나가 생전 구경도 못 해봤던 짜장면을 먹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그런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놈 어디다 숨겨놨어? 당장 안 데려와? 여기 숨어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안 그러면 여기 그냥 싹 다 부셔버릴 테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저희 집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더군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남자들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으며 울고 계셨고요.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 소리를 지르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고 바락바락 악을 썼죠. 당연히 그 남자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였고 한 남자가 들고 있던 강목을 제게 휘두르려 하자 할머니께서는 다급하게 몸을 날리셨습니다. 그대로 허리를 세게 얻어맞으신 할머니께서는 신음소리를 내시며 앞으로 엎어지셨고 저와 동생은 엉엉 울며 할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밖에 서 있던 사람 중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들은 혀를 차며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할머니께서는 그 뒤로 한동안 허리가 아파 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에 찾아왔던 남자들은 빚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하시다 일이 잘못되자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그 뒤로도 틈만 나면 저희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럴 때마다 집안은 품비박산이 났습니다. 사라졌던 아들이 돌아와 빚쟁이들과 아이들을 떠맡기고 도망갔다는 소식은 금세 주변 이웃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겼던 이웃들은 따뜻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저희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은 바로 옆집에 사시던 세탁소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계셨는데 딸이 한 명 있었지만 오래전 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동생을 보면 본인 딸이 생각나신다며 어머니처럼 저희를 챙겨주시고는 하셨죠.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아주머니 곁에서 세탁소 일을 곁눈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재미있어 했던 것은 수선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손재주가 좋다며 바느질을 깔끔하고 빠르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공부보다 아주머니와 세탁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즐거웠고 학교가 마치고 나면 불이 났게 달려와 아주머니를 돕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죠.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쓴다며 혀를 차셨지만 그때부터 저는 재봉사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당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조금 더 젊었을 시절에는 커다란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곁에서 미신기 다루는 법이며 옷감 자르는 법을 배우며 언젠가는 저도 아주머니처럼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동생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입학식을 앞두고 저는 제가 받았던 것처럼 동생에게도 예쁜 책가방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수중에는 돈이 없었고 학생이었던 제가 이래서 돈을 벌 수도 없었죠. 고민하던 찰나에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세탁소 일을 열심히 도와줬으니 수고비를 주시겠다며 동생의 선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게에서 동생에게 꼭 어울릴 만한 하얀색 가방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에서부터 작은 아이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더군요. 조금 더 가까워지니 그 아이가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무슨 일이 있냐 물으니 동생이 꺽꺽대며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에 동생 손을 잡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처럼 얇은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듯 내려놓고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들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 예쁜 손녀 왔냐 하시며 저를 맞아주시던 할머니였는데 그날의 할머니께서는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할머니가 어디가 아픈 거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주머니를 찾아가 할머니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품이 만나본 적도 없는 어머니의 품처럼 너무나 따뜻해서 울다가 까무로 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갈 곳을 잃은 저와 동생을 거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끝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만큼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갓난 아기였던 저를 버리고 가셨던 때도 피덩이 같은 동생과 빚쟁이들을 떠맡기고 도망가셨던 때도 아버지가 마냥 원망스럽지만은 않았었는데 고생만 하시다 허무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는 아버지가 참 많이 밉더라고요. 저희를 걷어주신 아주머니 덕에 당장 길거리 신세는 면했지만 아주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세탁소도 그리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먹는 입이 둘이나 늘었으니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너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일 줄 알았다며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편히 지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됐다며 손사래를 치셔도 매일같이 수선일이며 옷 배달이며 세탁소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에게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시니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이 얼마나 그 말을 잘 이해했겠어요. 동생은 반찬 투정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자신도 그것을 갖고 싶다며 떼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는 인자하게 웃으며 동생을 달래주셨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숙식이 제공되는 봉제 공장 일자리를 찾아 아주머니 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을 공장에 데려갈 수는 없었기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동안 동생을 아주머니 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엄마랑 아빠도 나 버렸는데 언니까지 나 버리려는 거야? 내가 말 잘 들을게.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뭐 사달란 말도 안 할 테니까. 언니, 나 버리고 가지 마. 나랑 같이 가.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은 부모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아주머니 댁을 떠나던 날 동생은 동네가 떠나가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자신도 데리고 가달라면서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생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언니는 절대 너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이 얼마나 예쁜데 언니가 널 버리고 가. 아주 잠깐 아주머니랑 지내고 있으면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반찬 투정도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동생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꾹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봉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 어깨 너머로 일을 배우긴 했지만 매일같이 몰려오는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남들은 1시간 만에 끝낼 일을 저는 2시간에 걸려서 끝냈고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미신기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3달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약이라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일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옷을 만들어 보며 연습을 하기도 했죠.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었기에 대부분의 월급은 그대로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간간히 아주머니 댁을 찾아 동생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드리기도 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한사코 언제나 거절을 하셨습니다. 대신 동생을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며 예쁜 옷도 사입혀 주라면서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해 주었고 그런 동생과 함께하는 외출은 제게 거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요즘 걔랑 대화하기가 힘들어. 중학교 들어가더니 사춘기가 왔는지 말만 걸려고 하면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너 걱정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얘기 좀 해보면 어떻겠니? 어느 날 걸려온 아주머니의 전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공장 일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게 마친 후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집에 동생은 없었고 아주머니께서는 애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더 안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생각나는 장소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가 동생을 자주 데리고 가던 곳이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동생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르막길 꼭대기였죠. 언제나 밤늦게 돌아오시던 할머니를 기다리며 항상 동생과 그 장소에서 할머니 찾기 놀이를 했었거든요. 너 여기서 뭐해? 아주머니 걱정하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있으랬잖아. 왜 언니 말 안 들어? 어?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동생의 얼굴은 흘러내린 눈물과 상처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놀라 급하게 동생에게 달려갔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누가 이런 거냐 물으니 한참 동안 대답 없이 엉엉 울기만 하던 동생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 부모도 없고 가난하다고. 남의 집에 얹혀 산다고. 언니, 나 데리고 가주면 안 돼? 나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언니랑 같이 살면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니 속도 안 썩일게. 제발 나 데리고 가.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보다 아주머니께서 동생을 훨씬 잘 돌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아주머니 댁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던 봉제 공장에서 나와 지금껏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었고 공장 근처에 있던 작은 수선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와 약속했던 대로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공부도 착실히 하며 잘 지냈습니다. 공부에 큰 뜻이 없었던 저와는 다르게 동생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권의 성적을 내더니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은 저의 자랑거리였고 수선집 사람들에게 항상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생 얘기를 꺼내려고만 하면 다들 질렸다는 듯 손을 내저을 정도였죠. 비록 일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제게 미안하다며 꼭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언니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결국 명문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지역과 멀어진 터라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나니 그제야 제 인생을 챙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었지만 한 번도 연애는커녕 남자와 가까이 지내본 적도 없는 쑥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수선집의 손님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와서 매번 큰 거래를 하는 모습에 사장님께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 근방에서 큰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관심이었지만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남편도 제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첫 데이트 날 남편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상태로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과 조금 더 진지한 사이가 될 줄 알았지만 남편은 그날 밤 이후 수선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렇게 없었던 일로 묻어두고 지내던 차에 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선명하게 2줄이 뜨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사장님께 물어 남편이 운영한다는 옷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임신 이야기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어디서 다른 놈이랑 들고 와서 지금 나한테 덮어씌우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평생 당신 말고는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어요. 하늘의 맹세코 당신 아이 맞아요. 저도 설마 아이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요즘 몸이 좀 이상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100번 양보해서 내 애가 맞다 치자. 그래서 뭐 결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당연히 지울 거지? 수술비는 내가 내줄게. 아니요. 저 애 지울 마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명을 지울 수가 있겠어요? 전 애 낳을 거예요. 단호한 제 말에 남편은 제발 지워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냈지만 저는 결코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제 뱃속에 생겨난 생명을 사지로 내몰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버리고 가신 부모님처럼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먼저 손을 든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셨습니다. 고아의 수선집 직원이라는 변변찮은 직업,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올 수 없는 형편의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 리가 없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어디 이런 천박한 년이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애를 배! 어쩌다 저런 년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을까?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물이 뚝뚝 타고 흘러내리던 볼을 쓸어내리며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에 비해 제가 몹시 부족한 여자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저와 아이를 받아들여준 시댁 식구들에게 그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상견례고 결혼식이고 전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살고 있던 단칸방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 오랜만에 동생에게 전화를 해 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기숙사에 살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장학금을 받아 제 도움 없이 지내고 있었죠. 잘 지내지? 실은 나 결혼하게 됐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 언제부터 만났어? 뭐 하는 사람인데? 상견례는 언제 하고? 미안.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만난 지는 몇 달 안 됐는데 옷가게 사장님이야. 시댁도 잘 살고. 상견례랑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어차피 상견례에 올 사람도 너밖에 없잖아. 그냥 바로 혼인신고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오늘 집도 정리했어.
상견례는 그렇다 쳐도 잘 사는 집이라며 결혼식은 왜 생략하는데. 뭐야, 언니. 제대로 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맞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동생은 뭔가 이상한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남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혼전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의 동생에게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는 거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나는 네 언니고 우리 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라는 말을 덧붙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수선집 일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저는 거의 가정부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삼시세끼 식사는 물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전부 제 몫이었고 집안 청소며 빨래며 심지어 시댁에서 키우던 강아지 산책과 목욕까지 집안일이라면 전부 제게 떠넘기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몹시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한 끼도 허투루 드시는 법이 없으셨기에 매일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바꿔가며 차려내느라 허리가 휠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안 청소를 하고 난 후 반드시 텔레비전 뒷면이나 소파 밑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시고는 먼지가 제대로 닦이지 않았다고 역정을 내시고는 했습니다. 밥을 정갈하게 차리기를 해.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기를 해. 몸 함부로 굴려가지고 남자 꼬시는 것 말곤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있긴 하니? 부모가 없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서 저러는 건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애를 며느리로 받았을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가 쏟아내시는 막말에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꾹 참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바보 같게도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사치스러운 분이셨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대부분을 호화스러운 골프 여행이나 비싼 명품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남편의 가게는 장사가 꽤 잘 되었기에 시어머니께서 무분별하게 돈을 사용하셔도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언제까지고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몇 번이나 상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혼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서 밤 늦게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도 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몸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오늘은 밥을 차리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며 나 때는 애 낳기 직전까지도 밭에 가서 일을 했다. 뭐가 그리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냐며 주방으로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결국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로 반찬이며 국을 차려내었어요. 그러다 그대로 주방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의사는 제게 몸을 더 잘 돌봐야 한다.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당부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몸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안일을 하다 쓰러졌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고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셨던 시부모님과 처음부터 아이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딸을 보며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던 공간에 온전히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니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예, 가게에 좀 다녀와라. 무슨 서류를 놓고 간 모양이더라. 가는 김에 마트 들러서 저녁 장도 봐오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놓고 간 서류를 가져다 주기 위해 결혼 후 처음으로 옷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낡은 옷차림에 제가 조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이제 이 가게의 사모님이니 기죽을 것 없다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죠.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에게 남편을 만나러 왔다 말하자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쪽이 사모님이시라고요? 사모님은 지금 사장님이랑 같이 창고에 계실 텐데 가게를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직원의 말에 순간 머릿속에 안 좋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들고 온 서류를 아무렇게나 직원에게 던져주고는 급하게 의류 창고로 달려갔죠.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딱 붙어있는 남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당황한 표정의 남편과 불륜녀였죠. 불륜녀는 한눈에 봐도 예쁘장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미인이었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나는데 목구멍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질 않고 결국 쏟아지는 눈물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려나왔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는데 인생에 엄청난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게는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책임감에 결혼했으니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지만 저는 그동안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비록 저와 남편의 사이가 가깝지는 않아도 저를 속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을 두고 부정을 저지르고 다닐 만큼 최악의 인간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게 돌아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거든요. 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밥은 먹었어? 동생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도저히 시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생에게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동생의 모습에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오더라고요.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저를 동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여주는 동생의 손길에 중학교 시절 제품에 안겨 울던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작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나를 달래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셋이서 나들이를 갔던 얘기, 세탁소 아주머니께 혼났던 얘기, 어렸을 적 추억들을 떠올리며 간만에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밤새 저를 찾지는 않았을까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죠. 동생의 배영을 뒤로하고 시댁으로 돌아가니 집안은 아무도 없는지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항상 사람이 오면 반기러 나오던 강아지조차 집에 없더라고요. 다들 어딜 나갔나 싶었던 차에 때마쳐 문이 열리고 시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에는... 아유, 너 현관에서 정신 사납게 뭐하니? 쟤는 어린 것이 누구 닮아서 저렇게 성질이 고약한가 몰라. 점심 먹고 왔으니까 밥 차릴 필요 없다. 시부모님의 뒤로 남편이 강아지와 딸을 안고 따라 들어왔어요. 딸은 한바탕 울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제게 아이를 휙 떠넘기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딸, 왜 그래? 어디 다녀왔어? 할머니가 엄마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그랬는데 엄마 없이는 나도 안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나 엄청 혼냈어. 이럴 거면 엄마랑 같이 집 나가버리래. 아이의 말에 시부모님을 돌아보니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상황을 보니 제가 없는 틈을 타 가족끼리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저희 딸은 저 없이는 안 가겠다고 떼를 쓰다 혼이 난 듯했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애같이 애미 닮아서 아주 성질머리가 고약해. 그럼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가서 먹어야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너는 말이다.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으면 죄송합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시애미한테 훈계질이냐? 저도 이 집 식구예요.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제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되셨어요? 얘가 미쳤나? 어디 시부모한테 큰 소리야? 너 같은 거 어디 나가서 콱 죽어버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바친 세월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고 더 이상 이 공간에서 1분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짐가방을 들고 시댁을 빠져나오는 동안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피우던 개가 집을 나가도 그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뜻이겠죠. 그 길로 바로 동생의 집으로 향했고 동생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자 동생은 저를 대신해 몹시 화를 내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역겨운 인간들이 있을 수 있냐며 지금까지 참느라 너무나 고생했다고요. 언니, 당장 이혼해.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복수해야지. 복수? 복수를 어떻게 하는데? 이혼한다고 해봤자 그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지 않을까? 소송을 걸어야지. 뻔뻔하게 불륜 저지른 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한테 구박당했던 것도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소송이라니 이혼 소송 말하는 거야? 그거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야.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나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 언니 걱정하지 마. 나 믿고 내일 가서 애 데려와.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소송하겠다고 말해. 동생은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긴 했지만 사회 초년생이었고 모아둔 돈이 많을 리가 없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안 하면 내가 가서 대신 큰 소리 치고 올 거라며 언성을 높이는 동생 탓에 결국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네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다. 말 바꾸지 마. 애 키울 돈도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은 포기하겠고 같이 번 돈도 없으니 위자료도 한 푼도 못 줘. 아니, 나 합의 이혼 안 해.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거야. 당신 불륜 저지른 거 그동안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부려먹었던 것들 전부 그냥은 안 넘어가. 이혼 소송? 너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만지는 알고?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애가 자존심만 살아서는.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제 말에 비아냥거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소송 얘기를 꺼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기는 했어요. 자기만 믿으라던 동생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변변찮은 직업조차 없는 무일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는 와중에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아이 손을 꼭 잡고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아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여기 있어봤자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랄 게 뻔해요. 제가 잘 키울 테니 양육비만 보내주세요. 얘가 아무리 꼴통이라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어딜 데려가? 너는 집 나가도 애는 두고 나가라. 부모 없이 자란 애가 어디서 가정교육을 우는애? 어머니 집안 핏줄이기 이전에 제 딸이에요. 저도 이 정도 권리는 있어요. 그리고 저 부모 없이 자랐어도 어머니 아들보다 멀쩡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소송하겠다 큰 소리를 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동생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건지 걱정이 많았던 저와는 다르게 싱글벙글이었죠. 언니, 우리 내일 만나러 갈 사람 있으니까 준비해. 언니 소송 도와주실 분이야. 조카도 데리고 가자. 동생의 말에 동생이 벌써 변호사분이라도 모셔놨나 싶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혹시 나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섰죠. 예쁘게 입으라는 동생의 말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동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동생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년의 남성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분이 변호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버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2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기에 제 기억 속 모습보다는 훨씬 나이가 드신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너무 오랜만이구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야 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젊었을 적부터 사업에 대한 야망이 크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도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혼하셨고 그 뒤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나 싶었던 시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빚더미에 오르셨고 당시 함께 지내고 있던 할머니와 저희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당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와 함께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크기의 공장으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현재는 전국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아버지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으면 지금까지 왜 할머니와 우리를 찾지 않았냐며 원망스럽게 따지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로 꾸준히 저희를 찾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너희의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 말로는 세탁소에서 자라났다는데 내가 찾아갔을 때는 세탁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백방으로 저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결국 동생이 다녔던 대학을 통해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동생은 아버지께 이제 와서 아빠 노릇 하려고 해도 늦었다. 언니랑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희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로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니 이야기 듣다 보니 아버지께서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닐까 싶어서. 그동안의 사정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이혼 전문 로펌에 연락해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마음 편하게 쉬고 있으면 된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몸난 부모 탓에. 이제 다시는 그런 취급받고 살게 하지 않으마.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고 제게 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줄은 꿈에도 모르던 시댁 식구들은 소장을 받고서야 놀라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이제라도 소송을 포기하면 이해심 넓은 본인이 참고 살아주겠다며 소송 비용이 얼만지나 알고 일을 벌이는 거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홧김에 소장을 보내긴 했지만 조금 겁을 주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에 일절 답장을 하지 않았고 소송이 준비되는 동안 아버지가 구해주신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 당일이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롤스로이스를 타고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값비싼 차에 전용 운전기사까지 분에 넘치는 대접에 몸둘 바를 몰라 하자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익숙해지라며 웃음을 지으셨죠. 도착한 법원 앞에는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고 저는 그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롤스로이스에서 내렸습니다. 당연히 초라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롤스로이스의 최고의 변호사에 아버지가 사주신 명품들을 온몸에 휘감고 나타났으니 시댁 식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봤다는 듯 입을 떡 벌리시고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쌩 지나쳐 먼저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볼 것도 없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워 2차, 3차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 소송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육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가정에 소홀했던 점, 부부관계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저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해왔다는 것, 불륜 사실 등이 모두 정확한 증거들로 입증되었고 저를 무시해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해오지 않던 남편은 쏟아지는 증거들과 몰아세우는 저희 측 변호사의 변변찮은 변론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엄청난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련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려는 제게 잔뜩 화가 난 남편이 달려와 손을 잡아챘습니다. 너 뭐야? 그 옷차림이며 롤스로이스며 변호사는 또 무슨 돈으로 데려왔어? 어디서 뭐 돈 많은 늙은이라도 꼬셨냐? 자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그 손 못 놓겠나? 법원 밖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다가와 호통을 치시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라뇨? 사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예상 밖의 전개에 놀라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옷가게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의류회사의 가맹점이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선 이 기막힌 운명이 믿어지시나요? 저를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었던 남편의 옷가게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의 가맹점이었다뇨.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소송 준비 초기에 알게 되셨지만 일부러 지금껏 숨겨오셨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잘못 뉘우치고 사과라도 해올까 참고 있었는데 역시는 역시구만. 자네 같은 역겨운 인간이 우리 회사 옷을 팔게 될 순 없네. 당장 가게 문 닫게.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아버지께서는 더 드릴 필요도 없다는 듯 제 손을 잡고 그대로 등을 돌리셨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를 쫓아오며 애걸복걸 애원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셨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남편에게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다. 네가 내 며느리가 된 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그간의 일을 사죄하며 살 테니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당연히 저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불륜녀에게도 소송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점, 남편의 가게에서 부인 행세를 한 점 등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불륜녀에게서도 엄청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외모밖에 없는 술집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길을 지나다 보니 남편의 옷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커다랗게 임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치 탓에 제대로 모아둔 돈도 없었을 텐데 아마 위자료를 낸 후에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전부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저는 왕년에 수선실을 다녔던 실력을 살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남의 뒤치다꺼리가 아닌 제가 줄곧 꿈꿔왔던 일을 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 딸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동생도 좋은 회사에 취업해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자라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려고 그런 시간을 보내왔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시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생각하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딸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심심해하니까 딸이 요즘은 유튜브로 사연 듣는 사람이 많다고 추천해줘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그중 재밌는 사연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면 남편에게도 들어보라고 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듣다 보니까 제 사연도 제보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제보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며 하도 부추겨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보하게 됐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지금 젊은 세대보다 중년 세대한테 더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어딜 가서 제 나이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정도로 각자 가족 관련 일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 시절 가난에 관해 얘기하면 끝도 없다고 느낄 정도로 다들 힘들게 살았던 내용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저도 가난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 기억이 시작되던 나이 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엔 아빠가 있었는데 매일 술에 취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빠는 술만 마시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어렸던 제가 기억할 정도로 아빠는 매일 술을 물처럼 마셨고 급기야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정도였어요. 그러다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아빠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마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그것도 아빠가 술 마시고 벽에 걸린 시계를 깨서 그 파편이 제 이마에 꽂혀서 생긴 상처예요. 저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던 엄마는 그걸 보고 아빠와 몸싸움을 해서 경찰서까지 갔던 것도 전 기억합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왔어요. 아빠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엄마는 홀로 계신 외할머니를 데리고 지방에서 더 지방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어렸던 저와 더 어려서 막 걷기 시작한 동생을 버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자식들을 분신처럼 생각하며 어떻게든 본인이 보살피려고 애썼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 몰랐지만 클수록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뭐 대단한 집안의 자식도 아니었고 가난했으며 심지어 술을 마시며 엄마가 힘들게 버는 돈을 다 쓰기 바빴던 사람이라 저도 속으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저러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 저랬던 아버지들이 한둘이 아니니 참고 넘기려고 해도 저와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도 외할머니도 생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 살게 됐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모든 과거는 미화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미화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이미 그때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던 상태였고 저는 초등학생 그리고 동생은 돌쟁이니까 우리 가족 중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 나온 거라 우리가 가진 돈도 수중에 많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여관에 몰아넣고 바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너무 어리고 외할머니라도 정정하셨으면 그래도 우리를 맡기고 공장에 가서 종일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식당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기도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동생을 업고 어린 나이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는데 그때는 동생이 너무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동생 돌보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집에 아픈 할머니가 누워있고 동생은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순 없잖아요. 사실 몇 번 데려갔던 적도 있었고 다행히 당시 선생님들은 저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동생을 데려온 학생들이 몇 있어서 이해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만 있던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있어서 일주일에 학교를 2-3번만 갔었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선생님에게 듣고 저한테 울면서 왜 학교에 안 가냐고 하며 동생을 업고 다른 집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 엄마는 쉬는 날이 전혀 없었는데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 배달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일하는 집에서 동생을 업고 오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몇 번 잘리게 됐고 결국 동생 돌보는 몫은 저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학교는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학교에 가도 점심시간 때 집까지 뛰어와서 할머니와 동생 점심을 차려주고 우는 동생을 내버려두고 다시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또 집까지 뛰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기관에 못 보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때 일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동생은 5살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집에 가서 동생과 아주 조금 놀아주고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동생에게 밥을 차려주고 다시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동생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말만 들리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왔는데 동생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점점 눈물은 나고 그날이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당황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덜덜 떨면서 동생을 찾아다녔어요. 너무 추워서 얼굴이 다 얼었는데 동생을 찾으려고 문방구도 가고 슈퍼도 가고 동생 못 봤냐고 울면서 다니니까 동네 어른들이 같이 찾아주셨습니다. 결국 동생을 발견했는데 거기는 바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어요. 혼자 학교 안을 돌아다니니까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데려가셔서 데리고 있으셨죠.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가만히 집에 있지 않은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속상하면서 창피한 마음도 들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괜찮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너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제가 우니까 따라오는데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미워서 그냥 두고 집으로 혼자 걸어가는데 그런 저를 동생이 울면서 따라왔거든요. 집에 가는 내내 동네 어른들이 동생 찾았냐고 다행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기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분명 동생을 다시 찾은 게 기쁜데 기쁘면서 슬픈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 감정을 정의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동생도 저도 안쓰럽다고 우는데 그 눈물을 보고 저는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 몰래 학교를 간척하며 가지 않고 동생과 더 놀아주고 진짜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하고 동생하고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동생은 다행히 여자라서 저와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옷값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동네에서 잘 사는 집에 가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엄마가 살림을 되게 잘하셔서 부잣집 사모님들이 엄마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어떤 집에선 우리를 다 데리고 와도 좋으니 엄마한테 입주 가정부를 제안하셨는데 엄마가 우리가 그래도 남의 집에서 살면 눈치를 볼 것 같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따로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다 엄마는 다른 집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던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일 끝나는 것을 기다리며 커다란 대문 앞에 동생을 데리고 서 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 집은 대문이 우리 집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그 집에서 나왔는데 엄마를 기다리던 저와 동생은 엄마가 보이면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 거기 살던 집의 아들이 저와 또래였거든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동생하고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면 그 오빠는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했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들어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그러면 그 오빠는 마당에서 놀자고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그 집 사모님이 저와 오빠가 노는 것을 싫어해서 저는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문 밖에 앉아있으면 그 오빠는 대문 밖으로 나와 저희와 같이 놀았어요. 놀았다고 해도 별거 없었고 말 그대로 그냥 공기놀이 하거나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습니다. 가끔 그러고 있으면 대문 밖으로 자동차를 타고 오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집주인 사장님이 도착했는데 우리가 노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안에 들어오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아주 가끔 안으로 들어가면 사모님은 한숨을 쉬면서 엄마한테 눈치를 줬고 엄마는 서둘러서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는데 사모님은 그런 우리를 반기지 않으셨죠. 지선아,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랬잖아. 들어오라고 했다고 들어오면 안 돼. 지영이 데리고 집으로 가.
저는 엄마가 곤란해하는 것이 진짜 싫기도 했고 어렸어도 사모님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더욱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서 돈을 다른 집보다 많이 받으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었던 사장님의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셨는데 우리 엄마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엄마는 다른 청소나 빨래도 잘하셨지만 요리를 특히 잘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요리도 혼자서 깔끔하게 빨리하니까 그 집에서 엄마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가 갈비찜을 진짜 잘하시는데 그건 아무리 요리법을 알려줘도 저조차도 엄마 손맛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회장님이 엄마 갈비찜을 너무 좋아하셔서 많은 돈을 주며 요리만 시키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침마다 바쁜데 꼭 저와 동생을 먹인다고 도시락은 항상 싸주셨거든요. 그걸 학교에 가져가면 친구들이 제 도시락이 맛있다고 탐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질 나쁜 친구들이 우리 집이 특히 가난하니까 놀리던 경우도 많았어요. 너희 엄마 남의 집에서 일하지? 아빠는 어디 가고 엄마만 집에 있어? 한창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 때 저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면서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생각하면서 가난을 탓한 적도 수없이 많아요. 나도 멀쩡한 아파 밑에서 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간식도 마음껏 먹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서 더 일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다는 놀림은 저한테 하나도 타격이 없었는데 제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말도 하기 전에 엄마가 데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아빠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와 엄마는 오히려 그런 동생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빠는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는 동생도 학교에 다닐 때라 엄마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일하셨어요. 중학생 때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동생을 돌보느라 바빴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집에서 주로 청소와 빨래를 했는데 어린 동생을 챙기다 보면 학교에서 힘드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런 생활이 익숙해진 건지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동생과 저는 엄마가 파출부 일만 끝내고 집에 올 때는 그 집 앞에서 기다렸고 가끔 엄마가 파출부 일이 끝나고도 식당에 가서 영업 마감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엄마 얼굴을 봐야 잠이 들 수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동생도 더 나은 생활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엄마도 지금보다 일을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심각하게 반대하셨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나오라고 하셔서 저는 지역에 있는 실업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동생이 너무 어리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했고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때와 달리 선생님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나서서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셨죠. 그렇게 저는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던 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바로 은행으로 간다니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확실히 그리고 은행에서 일하며 돈을 버니까 훨씬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엄마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셨고 식당에 나가셨는데 식당 일이 힘들어도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과 사장님만 집에 있었는데 엄마의 편의를 봐주시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더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셨죠. 은행에 입사하고 저는 월급을 받으면 진짜 꼭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무조건 다 저축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차피 근무복이 있으니 옷을 살 필요도 없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고 미용실에 가지도 않았어요. 혼자 집에서 머리를 자르며 돈을 아끼고 외식은 하기는 했는데 월급날에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저는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 않았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았던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제발 집에서 제 돈을 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 주려고 돈을 모은다고 하면 엄마는 웃으면서 그 돈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던 어느 날이었는데 은행에서 제 손님으로 어떤 남자가 와서 앉았어요. 처음에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누구지 생각하며 봤더니 어린 시절 얼굴이 남아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엄마가 일했던 집의 아들인 준철 오빠였어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문 앞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했던 그 오빠요.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요?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못 알아봤어요. 그러게, 지선이 너도 많이 변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대화하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저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오빠는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동생하고 엄마를 보러 그 집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줄기도 했고, 고등학생 때는 동생도 컸고 저도 공부하느라 가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본 준철 오빠는 여전히 잘생겼고 다정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보니까 확실히 더 남자다웠어요. 저는 일하는 중이었고 오빠도 급한 일이 있다며 퇴근하고 보러 온다기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을 계속했는데 사실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본 오빠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따로 둘이 만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김칫국일 수도 있으니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실수를 할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오빠는 진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건데도 오빠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통해서 웃다가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준 데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따라온 데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오빠도 알고 저도 아는데 둘은 엄마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오빠와 자주 만나게 됐는데 진지하게 만나자는 오빠의 얘기에 저는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애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저는 오빠의 어머님이 너무 걱정됐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오빠는 괜찮다고 본인이 알아서 잘 말할 거라고 저를 다독였는데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빠와 저는 살아온 환경부터가 너무 다르고 가족 분위기도 달랐는데 과연 그 연애를 시작해도 좋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는 오빠의 말에 저는 넘어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사귀기 전에 걱정하던 것과 달리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오빠는 제 말을 듣고 차를 타고 저를 바다로 데려다 줬습니다. 마냥 좋으면서도 바다를 못 보고 자란 것은 동생과 엄마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귀면서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엄마의 가게를 열어주는 데 쏟았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 이상하게 오빠와 사귀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했었고 결혼이 우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연애였지만 결혼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모았던 돈을 다 엄마의 가게를 여는 데 투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게 얘기를 하면서 오빠와의 연애도 터놓게 됐는데 엄마는 역시 반기지 않았어요. 가게를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빠와 결혼은 하지 않기를 바랐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며 부잣집 아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일하던 집의 아들과 만나는 건 달갑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마는 가게를 열게 됐는데 백반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작게 시작했고 엄마 혼자 일하는 규모의 가게였어요. 제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라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의 1층 구석자리에 있는 작은 평수의 가게였습니다. 사실 이때 가게를 열면서 남자친구의 도움을 꽤 받았는데 모아두었던 돈이 막 엄청난 액수는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게 내부 정리부터 청소와 재료 준비 등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몸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이 다 여자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운전해서 재료도 가져다주고 힘쓰는 일부터 사소하게 전구를 다는 것도 다 해줬어요. 그렇게 드디어 가게를 영업하게 됐는데 웬걸 생각보다 가게 영업이 더 잘 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엄마 가게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러 가면서 본 광경은 처음에도 손님이 없지는 않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도 많이 늘어나고 손님들도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우리 지역이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때였는데 엄마가 그 덕도 톡톡히 봤어요. 시장 상인들도 우리 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점심때마다 찾아주셨고 저녁 때는 관광객들 때문에 문 밖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옆 가게와 마찰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저와 엄마는 당황했지만 당연히 매출이 좋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결국 가게는 넘쳐나는 수요에 맞게 확장 이전을 하게 됐고 심지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뽑을 지경이 됐습니다. 동생과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일손이 모자라서 저는 얼떨떨했어요. 엄마는 본인 가게라고 책임감이 넘치셔서 재료 손질도 처음부터 다 하고 청결에 엄청 신경 쓰고 언제나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맨날 남의 집이나 남의 식당에서 일하다 본인의 가게가 생기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좋게 났고 음식도 맛있는데 친절하다고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동창들도 저에게 연락 와서 잘 됐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드디어 우리 집이 복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엔 저도 동의했는데 진짜 그렇게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드디어 보상을 받네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더 고생했다고 그동안 동생과 외할머니를 보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가게가 잘 되면서 저는 은행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때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만두는 게 맞나 싶었는데 엄마가 식당을 하며 일하시는 이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식당에서 같이 일하며 옆에서 쉬라고 하기도 했고 엄마를 따라 일도 하니까 손님들은 엄마와 딸이 한 식당에서 일하니 더 좋아하시며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를 도와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우리 결혼하자. 사귄 지도 꽤 됐고 나는 너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빠의 말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진 않았지만 마냥 기쁘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오빠가 가게에 와서 일을 자주 돕기도 하고 열기 전에 많은 도움을 줘서 그때부터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긴 했지만 저에게 종종 결혼은 생각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사람만 보면 너무 좋은데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니까 사랑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워낙 밀어붙이긴 했어도 우리 집에선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사를 가기도 전에 엄마와 저는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저는 반대하면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인사를 가게 됐는데 가기로 한 전날에 식당으로 사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그때 마침 없어서 당황했는데 사모님은 됐다고 저를 보러 온 거라고 오히려 잘 됐다며 저를 다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도착해서 얘기하는데 사모님은 저한테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양심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아가씨도 알잖아. 아가씨 엄마 우리 집에서 일했어. 난 이 결혼 절대 찬성 못해.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웠어. 저는 사모님이 본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연설하는 것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제발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사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엄마에게 차마 말은 못하고 혼자 그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집에 인사 가는데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계속 저보고 제발 한 번만 인사하자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다고 강제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는데 순간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동생을 데리고 엄마를 기다리느라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땅에 낙서하며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그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서 있다니 인생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어릴 때 잠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했던 샹들리에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거실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도 그대로였어요. 얼어붙은 채로 들어갔는데 사모님은 기어코 여길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고 사장님은 인자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릴 때도 인자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늙긴 했어도 여전히 겉으로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나마 어릴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식당을 해서 이제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엄마의 안부를 물으셔서 엄마는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자 사모님은 무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하셨어요. 예상했던 것으로는 사실 가서 쫓겨나거나 혹은 앞에서 막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하고 사장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고 사모님은 한숨만 쉬셨어요. 분위기를 보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남자친구와 말싸움을 몇 번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도련님은 어색한지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앉아 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우리 집이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것이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까 자랑스러웠고 엄마 얘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어갔는데 사모님은 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꼭 해야 하냐고 하셨어요. 엄마, 이미 그 얘기 끝났잖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왜 우리 집 파출부 자식하고 하는 거야? 이제 파출부 아니잖아요. 지선이 어머님 지금 장사로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들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를 앞에 두고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곤란해서 먹었던 게 다 체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정신 차리니 제 방이었는데 엄마가 어땠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저렇게 시어머니 될 분이 반대하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무엇보다 제 의견이 중요하다고 존중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저는 결혼은 안 되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질 수 없다며 울고불고 가게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던 남자친구를 저는 모른 척하느라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만 보면 당연히 저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저를 대놓고 반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더 많이 울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소문으로는 사모님이 바로 선자리를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는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잡생각이 들지 않게 엄마를 도와 가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그렇게 반대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사모님의 반대를 막아줄 정도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백반을 배달하다가 남자친구가 선을 보는 광경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서 선을 누구랑 보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유독 몸이 이상했습니다. 식당에서 재료 손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약을 먹을까 하다가 엄마가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통이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길래 가서 쉬었는데 그 증상은 잊을만 하면 나타났어요.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았고 이상해서 결국 동네 의원에 갔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임신했다고 하셨어요. 좁은 동네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던 동네 의원이라 저를 알던 선생님이었는데 저보고 그놈 자식이냐고 묻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자식이었죠. 이미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각자 살 길 찾아서 간 사람이니까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혼자 나와서 엄마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분명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그 집에도 피해가 가고 우리 아이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만 알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제가 침착하게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식당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이미 잘 되고 있던 식당이라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고 우리 집 가족들이 다 식당에 매달리고 있어서 지역을 옮기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동생은 자기가 오빠네 집에 가서 알리겠다고 난리가 나서 그런 동생을 달래느라 엄마랑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으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못 본 척 들어가려 했던 저를 오빠는 붙잡았어요. 오빠, 여기 어쩐 일이야? 난 오빠랑 할 말 없어. 그냥 가줘.
나 얘기 들었어. 이미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지선아,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아무리 선을 봐도 네 생각이 오히려 더 나아. 저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너무 순진했나 봐요. 이미 저를 병원에서 본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그날 소문을 다 냈고 그 소문은 동네에 싹 퍼졌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사모님을 설득하자고 자기 아기를 어떻게 포기하냐며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모님은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고 사장님은 그런 사모님을 막으며 이미 임신한 거 어떡하냐고 말리고 남자친구는 거기서 낳기로 했으니까 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도 전과 달리 꼭 아이를 낳고 싶었고 이미 생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결혼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왕 낳으면 그때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예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차가웠어요. 게다가 제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어서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동네에 얻었는데 시댁도 친정도 가까운 딱 중간거리였어요. 저는 시간이 나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한테 갔는데 시댁은 가도 반겨주질 않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는 아이를 더 가지라고 그런 집안은 제가 아들을 낳으면 예뻐할 거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들을 2명이나 낳은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옛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련님이 우리가 결혼하고 곧 따라 결혼했는데 동서는 아들을 낳아 우리 딸은 시댁에서 찬밥 취급을 받게 됐어요. 오죽하면 명절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동서 아들한테는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간식도 동서 아들만 챙겼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시조카만 안고 있고 우리 딸은 본 척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딸을 시어머니처럼 모른 척하고 미워하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러니까 저는 저까지 무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또 며느리들을 집으로 부르길래 시댁에 방문했더니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만 말을 걸고 아이가 잘 지내냐고 묻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대하기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면 된다고 하며 실제로 딸을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친정엄마도 우리 딸이 아들이 아니어도 사랑스럽다고 많이 예뻐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갈 때마다 불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동서보다 우리 집이 지금은 돈도 더 잘 버는데 그냥 시어머니는 자기가 반대한 결혼을 한 것도 싫고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나 보더라고요. 동서 아들과 우리 딸이 또래였는데 시조카한테만 비싼 유모차를 사주고 장난감도 맨날 시조카한테만 사주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놓고 괴롭히는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김장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은 실제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런 시집살이를 당하고 싶을 정도로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이런 내용을 친정엄마한테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남편한테만 털어놨는데 남편은 또 완전히 제 편이라 그나마 남편을 보며 버텼습니다. 동생한테 말하면 바로 엄마한테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딸을 안고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네가 다르면 그냥 저도 막 나갔겠는데 같은 동네였고 우리 엄마 식당도 동네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래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저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 시어머니처럼 집에 있는 분도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가 생일인데 시댁에서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다고 칭찬하길래 얼떨떨하게 감사하다고 했더니 엄마 보고 그때 와서 요리를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는데 옆에서 동서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부탁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와 우리 집이 친해질 수도 있으니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말하니까 엄마도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댁과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는 워낙 유명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고 식당도 장사가 잘 됐으니 보장된 맛이었죠. 엄마는 시댁에 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비찜을 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정육점에 가서 며칠 전부터 단단히 말해서 가장 상태 좋은 고기를 사고 채소 가게에 가서 저도 아는 사장님한테 제일 싱싱한 것으로 달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가게에 들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들이 우리한테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여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갈비찜하고 잡채, 미역국, 잔치국수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부탁하셨지만 결국 저도 같이 가서 돕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시어머니가 괜히 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엄마와 저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미리 가서 재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음식 가짓수가 워낙 많아 이미 집에서 1차로 준비를 끝내고 갔어요. 평소에 집에서도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던 저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엄마는 능숙하게 칼로 파를 썰고 물을 올리고 다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같이 요리를 하면 할수록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딸을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 애매해서 같이 데려왔는데 조용하게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걸 보니까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요리를 준비 다 하고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미역국이나 갈비찜은 완료하고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1초처럼 재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이미 아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와서 준비한 것들을 보며 흡족하게 웃었고 저는 드디어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음식들을 올리고 한창 바빴는데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단호박죽도 끓여서 준비해서 그걸 먼저 거실로 가져다 주라고 하길래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가 요청한 커피와 음료도 대접하고 바빴는데 저에게 시어머니가 단호박죽을 먹더니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역시 네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라 이런 거 전공이지? 음식을 잘하긴 잘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네 엄마 요리 좋아했잖아.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서 일했어서 오늘 일할 때 편하긴 했겠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멈춰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옆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은 그 말이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소파를 뒹굴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명은 너무 고깝게 들지 말라고 하며 거짓말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 아시나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소리 지르고 깽판을 치고 싶었는데 얼굴에 열이 올라서 새빨개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도 들리고 현실이 믿기지 않고 이게 내가 들은 말이 진짜 맞나 싶어서 가만히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에 저한테 한마디를 더 했어요. 네 딸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남의 집 파출부 생활은 안 하겠다. 복 받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고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 순간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말리러 오는 줄 알고 말리지 말라고 하려 했는데 엄마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돈,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요. 오늘 생일인 당신 친구가 일하는 그 가게 건물 누구 건지 알아요? 그거 내 건물이야, 이 사람아! 엄마의 말에 놀란 것은 저도 포함이었어요. 그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엄마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줬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무슨 일이냐고 하며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진짜 엄마는 건물주였습니다. 아휴, 거지 새끼들이랑 놀아주기 참 힘드네. 아니 보자 하니까 무슨 예전에 못 살았으면 평생 못 살아야 해? 수준 떨어져.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만든 음식을 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사돈 오해라고 하는데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역국을 바닥에 뿌리고 갈비찜과 잡채와 각종 음식도 다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저와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면서 저는 엄마에게 진짜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웃으면서 당연히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는 그동안 식당으로 이익을 보면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건물을 샀다고 했어요.
제가 왜 나한테 비밀로 했냐고 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물려줄 생각이었고 건물을 산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알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빨리 알릴 줄은 당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사실 돈이 매우 많은 갑부라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태도를 바꿨어요. 그 전까진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한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가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가면 진짜 그건 바보 아닌가요? 저는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말했고 남편도 시댁에 더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매우 사랑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인 시조카는 예뻐하고 우리 딸은 무시해서 안 그래도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사실을 알고 저에게 연락해서 사과하셨는데 사실 시아버지에게 나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를 봐야 하니까 저는 전할 이후로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있답니다. 대신 우리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왕이면 시댁과 잘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참았는데 그날 저와 딸을 비난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진 채로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고 진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식밖의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끝났고 엄마는 시어머니 친구의 가게도 내쫓았어요. 이 사건은 동네에 금세 소문이 퍼졌고 한동안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도 꺼릴 정도로 여파가 컸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저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통쾌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건물주가 되어 잘 사는 엄마를 보니 행복하면서 안쓰럽기도 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어릴 때 동생을 키우느라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건물은 다 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건물은 됐으니 건강이나 잘 챙기라고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 딸과 남편하고 아직도 엄마 식당 일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는 식당을 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단골이 느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동안 가게를 접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시댁을 방문한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쓰면서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그걸로 참 만족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